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용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준비한 유튜브 채널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그리고 공작권TV 그레이트 게임을 애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들어서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기류가 영 심상치가 않습니다. 미중 간의 본격적인 무역전쟁, 관세로 인한 양국 간에 치고받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것은 지금 철저한 중국 공산당 정부의 파멸과 멸망을 재촉하는 하나의 준비되어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해야 되는 선거가 우리의 앞을 기다리고 있고 다음 달이 되는 6월 3일 날 대통령 선거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서해바다 건너편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중화人民共和国, 이 PRC라고 하는 이 중국 공산당 정권이 과연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는 6월 3일 이전에 어떠한 큰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경망스럽게 얘기를 한다면 다음번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그때까지 시진핑이 살아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게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무지막지한 관세를 부과하였습니다. 기본 관세 20%에 더하기를 국가별 관세로 34%를 부과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보복 관세를 34% 부과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또 추가로 보복 관세 50%를 더하였고 중국에 대한 관세는 도합 104%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베네수엘라의 원유 및 가스를 수입하는 나라에게는 25%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게 되어 있었는데 베네수엘라의 원유 및 가스를 수입하는 나라는 사실상 지구상에 중국밖에 없습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중국은 104%의 관세에다가 베네수엘라 원유 및 가스 수입 관세 25%를 더해서 최대 129%의 관세를 때려맞게 되어 있는 운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중국에 대한 관세가 확정이 되자 미국은 모든 전 세계 국가에 대해서 90일간 관세를 유예하고 10%까지 관세를 낮춰줄 수 있다라고 공식 발표를 하였습니다. 누가 중국 편인지 먼저 구분한 다음에 중국과 중국 쪽에 줄을 선 나라들만 박살내는 전략인 것이죠. 75개국이 미국에게 협상을 제안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한국도 여기에 물론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한테 있어서는 좀 이상한 조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외교부 장관 조태열 씨가 한국, 중국, 일본 3개국이 힘을 합쳐서 미국에 맞서자고 하는 좀 생뚱맞은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을 하는 등 다소 정상적이지 못한 이상한 모습을 시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대선 후보로 나와달라는 목소리가 늘어나고 있고 또 한덕수 권한 대행에 대한 차출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자 트럼프 대통령이 한덕수 권한 대행에게 먼저 전화를 해서 국방, 조선, 에너지 등 관세 문제를
일괄적으로 논의해서 타결하자고 먼저 전화를 해온 것이었습니다. 75개국이 미국에게 협상을 제안하였지만 한국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말미암아 정신이 없는 상황이 되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먼저 해서 미국이 또한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이 이런 것이다라고 먼저 우리 한국 측에게 답안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찌 본다면 이것보다 더 큰 특혜는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중국 기업의 대미 수출을 원천적으로 차단을 합니다. 중국 기업이 우회 수출하는 태국, 베트남, 한국, 캐나다, 멕시코 등에 대해서도 중국 기업들의 우회 수출을 막아버리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 내 모든 기업은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모든 통로가 막혀버리게 되므로 2개월 이내에 줄도산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독수 권한대행에게 직접 대선에 출마할 것이냐고도 물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출마하시지 말고 지금 당면한 과제, 숙제나 제대로 하라는 의미로 이야기를 전달한 것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아마도 한독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금 여러 가지 아마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 지금 한중일 외교장관들이 힘을 합쳐서 미국에게 맞서자고 했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로 사실이냐는 일종의 추궁성의 의문성의 그런 한 소리를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들은 것이 아닌가 합니다. 한독수 권한대행이 기자들에게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고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 정부 내에서 그 장관에 임명된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요. 가장 많은 곳이 대통령과 같은 대학 출신인 서울대학교 출신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대학은 그 서울대학을 나왔다 하더라도 머릿속은 텅텅 비어버린 혹은 퉁퉁 불어버린 우동사리만 가득 차 있는 친중 성향의 일종의 친중 매국노들과 같은 그런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한동훈 같은 자가 있겠죠. 때문에 지금 현재 한독수 대통령 권한대행 역시 지금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힘이 많이 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독수 권한대행의 대통령 출마설이 터지자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직접 전화를 한 것은 한 선생님 출마하지 마시고 숙제를 먼저 제대로 하시지요 라고 하는 사실상의 경고성 메시지를 전한 것이 아닌가 이런 평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국에서 부정선거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고 할 경우 한국에서는 반드시 문재인이란 자를 구속시켜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의 여적죄, 간첩죄, 국가반역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 등 문재인에 대한 수사 의지가 있었는지조차 의심할 정도로 그동안 많은 의문점을 노정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한편으로는 수사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었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점 때문에 미국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복귀시킨다 하더라도 오히려 문재인을 수사하는데 오히려 방해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했고 그래서 마지막에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주는데 주저주저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분석 또한 있어 왔습니다.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미국이 군사작전을 해서라도 윤석열 대통령을 구해줄 것이라고 기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와 같은 전격적인 군사행동을 포기한 이유가 윤석열 대통령을 업무에 복귀시키는 것이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미국의 국가 이익에 실질적인 이익이 없고 오히려 자유보수 우파 진영에서 김문수를 대선 후보로 만들고 대통령으로 만드는 것이 훨씬 미국의 국가 이익에는 큰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평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점 때문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업무 복귀에 윤석열 대통령을 구출하는 데 있어서 미국이 민기적 좀 주저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쪽에서 한반도를 바라보고 여러 가지 정세를 종합 분석해 볼 때 이재명 혹은 한국의 민주당을 주저앉힐 수 있는, 즉 민주당을 자체를 없애버릴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카드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민주당이라는 조직 자체를 무너뜨려서 소위 형이화시키고 파쇄하는 것은 너무나도 미국에 있어서는 쉽고 간단한 일이 됩니다. 즉 민주당으로 하여금 대통령 대권을 잡을 수 없게끔 하는 데에는 굉장히 쉬운 일이다. 마치 손바닥을 뒤집는 것만큼이나 쉬운 일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 미국 정부와 손을 잡고 한미 간의 부정선거 수사를 공동으로 해야 합니다. 확실하게 미국과 함께 중국 공산당 해체 작업을 함께 할 수 있는, 즉 장군멍군 할 수 있는, 눈만 보아도 눈빛만 보아도 그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러한 철저한 친구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한 사람을 찾다가 지금 미국에서는 아마도 김문수 후보를 선택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 좀 출마를 했잖아요. 향후 대통령으로까지 당선이 되게 된다면 외교안보사령탑에는 현재 국제정치학자로 열심히 국민을 위한 계몽활동에 봉사하고 계시는 이춘근 박사님을 임명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이춘근 박사님은 이미 1기 트럼프 때도 트럼프의 당선을 정확하게 예측을 했고 이번에도 트럼프의 당선될 것을 정확하게 예상을 했었습니다. 자, 이러한 배경이 있는 전문적인 국제문제 전문가 이 이춘근 박사가 외교안보팀을 담당하게 되면 김문수, 트럼프 연합팀이 만들어져서 한 몸처럼 움직이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즉 한미 간의 부정선거 수사를 공동으로 수사를 하고 중국 해체 작업을 최전방의 위치에 놓여 있는 대한민국이 직접 나서서 이 부정선거에 대한 수사를 하고 후방인 미국은 뒤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겠다, 효율적이겠다라고 이러한 가능성을 미국에서 판단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무능하다고 해도, 능력이 확실하게 검증이 되지 않았다 해도 서울대학교 출신들을 많은 숫자를 장관, 차관직에 임명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임명된 장차관직 인사들이 대부분이 친중 인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업무에 복귀를 한다 하더라도 친중 정책이 쉽사리 멈춰지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나 구체적인 예로 100조 원이나 들여서 중국산 해상 풍력 장비를 지금 전라도 앞바다에 지금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산업자원부 내에 있는 친중 마피아, 친중 매국노들이 직접 추진한 작품인데 이것을 지금 외형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가 직접 추진한 작품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들을 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업무 복귀시킨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대중국 프로젝트가 중단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을 미국에서는 몹시도 우려하였다고 합니다. 해상 풍력 발전기가 돌아가게 되면 웅웅웅웅 하는 아주 큰 소리가 납니다. 자, 그럼 이런 소리는 결국 주파수 교란으로 이어지게 되고 미군 해군 함정 및 미 공군기가 서해에서 작전을 할 경우에 심각한 방해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업체들이 풍력 발전기 설치 명분을 가지고 서해안 해저 지형을 조사하고 다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 잠수함의 해저 침투로를 무방비 상태로 열어주게 되고 해저에 잠수함 감지 센서를 중국 측에 깔아놓게 된다면 미국이나 한국의 잠수함이 지나갈 때마다 자동적으로 중국 측에게 통보가 되도록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미 그런 장비가 마련되어 있는지조차도 모를 지경입니다. 자, 그리고 안개철에 중국 어선으로 위장한 중국의 해상 민병대가 있는데 이 해상 민병대들이 해상 풍력 발전 장비들 사이사이로 파고들게 되면 전라남도 지역에 중국 군대가 상륙을 하고 전라도민들을 대량 학살하는 일도 매우 용이하게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군이 이를 진압하기 위해서 전라남도 지역으로 파견이 될 경우 또 경상도 군인들이 전라도 사람들을 다 죽이러 왔다라고 하는 마치 1980년도와 같은 유언비어가 퍼뜨려져서 제2의 광주 사태를 일으킬 가능성 또한 대단히 높습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미군 측에서는 이미 한국의 국방부, 외교부, 정보라인 등등을 통해서 서해안의 해상 풍력장치 설비를 설치 중단해 줄 것을 수차례 요청을 해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대통령 입만 바라보고 있죠. 대통령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모두가 다 대통령이 한 일이다라고 이렇게 견강부회를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서해안 풍력 발전 사업을 직접 추진한 것이라고 하면서 아무도 제지하지 않고 그대로 추진을 해왔던 것입니다. 자, 이런 점 때문에 미국 쪽에서는 이 프로젝트를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복귀시키는 것보다는 훨씬 더 친미 성향의 대통령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훨씬 더 낫다라고 판단을 했다, 이렇게 얘기가 전해집니다. 자, 거기에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에 대사를 보내는데 하필이면 대한민국의 모든 정보를 알고 있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대기 씨를 주중 한국 대사로 임명을 하였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한국의 거의 모든 기밀을 대통령을 보좌해왔던 대통령 비서실장 출신 김대기 선생이 이렇게 많은 핵심 정보를 안고 있는데 이런 사람이 중국 지역으로 주중 한국 대사로 파견된다. 이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깊은 우려와 또 의심을 하고 있었다 그럽니다.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업무 복귀보다는 새로운 보다 강한 친미 대통령을 새롭게 만들어서 윤석열 정부 시기에 추진해 왔었던, 사실은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친중 공무원들의 행한 짓들이죠. 이와 같은 친중 정책을 모두 다 갈아엎어버리는 것이 대한민국을 중국의 마수로부터 구출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 유일한 길이었다라고 미국 측이 판단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으로 들어가는 모든 자금줄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정부에서 100조 원어치가 되는 중국산 해상 풍력 장비를 구매하게 되면 중국 공산당의 자금줄을 차단하고자 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봉쇄 정책과 정면으로 엇박자가 나는 일이 됩니다. 이러기 때문에 새로운 보다 강한 친미 대통령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포기 내지는 방임하고자 했다라는 이런 신호가 떨어지게 되자 내각제 세력들이 구체적인 작업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 찾아가서 회유도 하고 겁박도 하고 하다가 잘 안 되게 되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으로 인용하고 결국 파면시켜버린 것으로 지금 결론이 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각제 세력 등 뒤에는 소위 말하는 한국의 자본가 그룹들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레가시 미디어다 혹은 재벌로 표현될 수 있는 그와 같은 금력을 장악한 세력이 뒤에 있다는 얘기죠. 이와 같은 세력들은 사상과 이념에는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가장 영향받는 것은 과연 우리 그룹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느냐 없느냐, 또 지금까지 벌어놓은 돈을 잘 지켜나갈 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 점만이 중요할 따름이지 국가에 대한 이념, 사상, 역사에 대한 배려 내지는 심리어는 전혀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윤석열 대통령까지 전원일치에 탄핵 인용을 당함으로써 모두가 탄핵 파면되었고, 자, 이에 반해서 앞으로 이재명이나 문재인의 운명은 미국에게 있어서는 대북 제재, 노스코리아 생션을 위반한 혐의로 곧 조만간에 미국 법정에 반드시 서야 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문재인에 대한 여적죄, 간첩죄, 국가 반역죄 수사만 제대로 했었더라면 선거에서도 충분히 승리하고 지난 12.3 비상계엄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참으로 많이 남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에도 대국민 담화문 등에서 문재인이란 자의 반국가 행위에 대하여는 단 한 줄도 언급이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목적에 대해서 적지 않게 의심을 했다라고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힘이 있을 때에도 문재인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니 업무 복귀를 한다 하더라도 문재인을 착수할 그럴 가능성이 없을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라고 할 수 있는 한덕수 총리가 설령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문재인에 대한 수사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미국의 입장입니다. 중국산 해상 풍력 장비를 100조 원씩이나 하는 거금을 들여서 도입하는 것도 중단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미국 워싱턴에서는 걱정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통령 차출설이 나오자마자
선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직접 전화를 하여 한미 간의 관세 문제를 원스톱으로 해결하자는 이러한 숙제 과제를 지금 한독수 권한대행에게 드린 것이죠. 트럼프의 폭탄보다 더한 이 관세로 인해서 앞으로 미국에서는 중국산 제품이 한국산 제품보다도 더 비싸게 팔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사실상 중국 기업들은 2달 내에 줄도산을 하게 될 것이고 중국산 물건 대신에 한국산 제품들이 대거 미국 시장에 팔려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시진핑이 뭐가 잘못됐는지 미국에 대해서 보복관세 50%를 부과하겠다고 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중국이 보복관세 50%를 부과하게 되면 미국은 보복관세 400%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중국을 1개월 내에 파산시키고자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보복 관세에 대해서 반항하지 않으면 최대 129%의 관세를 맞는 중국 내 기업들은 2개월 내에 모두 부도가 나게 되고 만일 반항을 해서 중국이 보복 관세를 50%를 부과하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말대로 미국이 보복 관세 400%를 부과해서 중국 내 모든 기업들은 한 달 내에 모두 망하게 될 것입니다. 저항하지 않으면 2달 이내에 망하고 저항하게 되면 한 달 안에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죽을 거라면 빨리 죽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미국의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은 현지 시간 4월 9일 미국 내 모든 중국 기업들을 상장 폐지시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합니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현지 시간 4월 9일 미국 내 모든 중국 기업들을 상장 폐지시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천명하였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집단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름 아닌 미국의 재무부입니다. 자, 이 미국 재무부가 지금 기관총을 들고 나타난 것입니다. 미 재무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미국에 많은 국가 기관들이 있습니다. 국방부, 국무부, CIA, FBI, DNI, NSA, 많은 이런 안보 관련 부서들이 있습니다만은 이들은 재무부에 비하면 굉장히 나긋나긋하고 아주 부드러운 분야들이다, 부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 국방부, 국무부, CIA, FBI, NSA, DNI 이런 조직에서는요, 상대편에게 적당하게 겁을 주고 상대편이 알아서 겁을 먹고 항복하고 이렇게 되면 협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미국의 재무부는 이 협상, negotiation 혹은 협력, cooperation 이런 단어를 모르는 사람들이라고도 우리가 힘주어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역설적으로 가방끈이 너무 짧아서 이런 협상이라는 단어, 이 negotiation이란 협상 단어를 모르는 그런 친구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역설적인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결국 뭐밖에 없다? 그냥 죽는 길 외에는 다른 선택의 방법이 없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채택하고 있는 건 뭐다? 자멸, 자폭, 스스로 죽어가는 길을 지금 택한 것이다. 이렇게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과거 미일 간에 플라자 합의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미국 재무장관이 냅킨에다가 1달러당 120엔을 적어서 흔들어서 보여주면서 던지고 나가버렸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엔화가 폭락을 하고 일본은 그 이후로부터
잃어버린 30년으로 돌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그 잃어버린 30년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일본이에요. 자, 미 국방부는 많은 돈을 들여서 지금 항공모함 전단을 전 세계를 이렇게 누비고 있죠. 자, 이렇게 돈을 엄청 쓰면서 호화롭게 때로는 시끄럽게 다니고 있는 국방부에 비해서 미국의 재무부는 이렇게 식당용 냅킨 위에다가 뭐 볼펜이든 매직이든 한 문장 적어놓고 던지게 되면은 그 거대하고 강력했던 경제 강국 일본조차도 반토막이 나버렸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저승사자 미국의 재무부가 미국 내에서의 모든 중국 기업의 상장 폐지를 들고 나온 거예요. 이 지금 총포를 사용하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은요, 지금 핵폭탄보다도 더 무서운 일이 현재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중국이 과연 며칠이나 버틸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보름 안에 죽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죽을 운명이라면 다음 주에 그냥 죽으면 어떨까요? 그것도 별로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괜히 오래 버티게 되면은 버티는 것만큼 고통이 심해지게 될 것이고, 자, 그러니까 어차피 죽을 운명이라면 화끈하게 바로 내일이라도 죽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중동 지역에서 미들 이스트 지역이죠. 이 중동에서는 이란에 대한 폭격 준비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란산 에너지의 약 90%는 중국으로 수출됩니다. 최대 수입업자들이 중국이란 얘기입니다. 자, 이러기 때문에 이란의 에너지 시설이 모두 폭파가 될 경우 중국은 에너지 절대 부족으로 인해서 수억 명이 얼어 죽거나 굶어 죽거나 아니면 전염병으로 죽어나가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앞으로 이러한 끔찍한 참변들이 2개월 이내에 일어날 일이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미주리 있습니다. 중부 지역에 있는 주인데 이 미주리 주에서는 중국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고 미주리주 법원에서 중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245억 달러, 한국 돈으로 약 32조 6천억 원의 배상을 받도록 판결이 최종 났습니다. 중국 정부가 배상하지 않을 경우 미주리 주 내에 있는 모든 중국 관련 자산들을 압류하여 처분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비즈니스 모델은 미국 전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마도 각 주에서 부족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너도 나도 자기 주 관할 법원에 중국 정부를 상대로 하는 코로나 피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게 될 것이고 중국 관련 자산들을 모두 압류하여 몰수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미국 내 모든 중국 기업 및 중국인들의 개인 자산까지도 압류가 되고 중국인들을 강제 추방하는 일들 역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미국의 모든 대학에서는 중국 유학생들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미국 내 거주 중인 중국인들이 수용소로 끌려가거나 강제 추방되고 모든 중국인들의 중국 내 입국이 불허되는 상황이 곧 도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태평양 전쟁 당시 미국 내에 거주하고 있던 일본인들의 재산을 압류를 하였고 수용소에 보내는 등의 일을 한 적이 이미 있었습니다. 점점 미국과 중국이 전시 상태로 들어가면서 미국 내 중국인들을 강제 추방하고 동시에 자산을 압수하는 일들도 벌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며칠까지 미국 내 중국인들은 모두 미국을 떠나라고 방송을 하게 될 것이고 떠나지 않을 경우에는 모두 체포하여 엘살바도르 형무소로 보낸다고 발표하게 되면 알아서 모든 직업과 자산을 놓고 도망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중국인들이 놓고 가는 집, 자동차, 각종 금융자산 등을 미국인들이나 미국 기업들이 그저 주워 먹게 될 것입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모든 미국의 공무원들에게 중국 여성과 사귀지 말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참으로 잘한 짓이죠. 대한민국도 역시 이와 같이 강력한 정책을 미국과 함께 펴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을 공격했던 모든 로펌, 민주당 의원, 친민주당계 기업들에게 무자비한 보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줄줄이 초토화되고 있고 좌파 판사들의 반란도 이미 진압이 되어버린 상태입니다. 교육부는 이미 해체되었습니다. 복지부도 대폭 수술을 진행하고 있고 전 세계 부정선거에 온상이 되었던 USAID 국제협력처 또한 해체되었습니다. 곧 부정선거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진행될 것입니다. 또 코로나 팬데믹과 연관되었던 FDA, CDC, 질병관리청이죠. 또 빌 게이츠, 그리고 여러 전문가들도 대대적인 지금 수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파우치 박사 또한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마약 카르텔을 진압하기 위해서 멕시코에서는 멕시코 정부에게 통보조차도 하지 않고 미국의 마약 단속반 대원들이 진입을 했고 무차별 공격을 하여 박살을 내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에도 미국 연방수사국 FBI에서 마약 관련 정보를 제공하였고 최근 강릉 옥계항에서는 한국 해경이 마약 2톤을 적발하였습니다. 원래 이 지역은 육군 제23사단이 관할하던 지역이었는데 문재인 정부 하에 23사단을 해체한 후에 마약 밀반입이 매우 쉬워졌던 곳입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마약이 밀반입되었겠습니까?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땅을 파고 시진핑을 땅속에 처박아 놓고 삽으로 묻어버리는 합성 사진이 널리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시진핑과 중국 공산당 간부들이 미국 그리고 조세 피난처에 숨겨놓은 자산이 대략 4,700조 원가량 된다고 합니다. 4,700억이 아니고 4,700조, 우리나라 돈은 그 정도 됩니다. 아마도 이러한 돈들이 미국에 의해서 모두 몰수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숨겨놓았던 은닉 자산 목록을 공개하게 되면 중국 공산당의 이런 표리부동한 만행에 격분한 중국 국민들이 전국적으로 중국 공산당원들을 다 때려 죽이고 중국 공산당 및 중국군의 시설에 불을 지르고 약탈하는 등 황건적의 난, 홍건적의 난이 현대판으로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역사책에서만 보았던 황건적, 홍건적, 안록산의 난 등을 직접 볼 수 있는 아주 다이내믹한 현장이 며칠 남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의 모든 항구에 입항하는 중국 조선소에서 건조된 선박, 즉 메이드 인 차이나 베슬들은 약 150만 달러, 한국 돈 22억 원 정도의 입항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그와는 별도로 중국 조선소에서 건조한 선박이 미국 항구에 입항하게 되면 안전검사, 검역, 세관검사 등을 엄격하게 하여 막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출항에서 방역을 마치고 다시 입항하라고 명령하게 되는 등 합법적으로 업무를 방해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것은 지금 미국의 신임 USTR, 미국 무역대표부죠. 그리거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쓴 보고서에 나온 이야기인데 이미 법으로 법제화된 것도 아닌데 지금 어마어마한 후폭풍을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즉 중국 조선소에서 건조한 선박이 입항할 경우에 150만 달러, 약 22억 원을 내고 검역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출항을 해서 해상에서 방역을 하고 다시 입항을 하게 되는데 방역 비용만 대형 컨테이너 선박의 경우 최소 100만 불, 한 10억 원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입항하기 위해서 대기해야 되겠죠. 자, 기름으로 인해서
시간 손실이 대단히 크게 발생하게 되고 다시 입항을 하게 되면 또 입항료 150만 달러, 22억 원을 추가로 지불해야 되니 손해가 천문학적으로 불어나게 됩니다. 미국에서 5군데의 항구를 들어간다고 가정해 보면 5항구를 들어가는 곳곳마다 이런 식으로 합법적인 업무 방해를 미국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중국 조선소에서 건조한 선박을 보유한 해운회사는 그냥 말 그대로 앉은 채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선사들은 대부분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한 선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큰 문제가 없는데 중국 해운회사들은 그냥 망하게 되고 자발적으로 해상 봉쇄를 당하게 되는 꼴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면 중국 해운회사들이 죽어버린 국제 해운 시장을 한국 해운회사들이 모두 먹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자 중국 조선소에 발주를 내었던 해운 선사들이 중국 조선소의 발주를 취소하고 한국 선사로 다시 발주를 넣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배값, 선가가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민노총의 뒤를 봐주면서 파업을 하도록 만들고 있고 52시간 근로제를 만들어서 일을 못하게 만들었고 또 중대재해법을 만들어 작업장에서 사고가 나면 대표를 구속시키는 등 각종 악법을 만들어 국내 조선소들이 한국인들을 근로자로 고용하지 않고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다거나 아니면 로봇을 작업에 투입하는 등 우리 국민들의 일자리는 그다지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이 서해상에 정체불명의 구조물을 설치하였습니다. 중국으로 들어가는 한국산 선박 엔진, 일본 및 독일산 각종 선박 기자재 및 항해 장비 등에 대한 금수 조치를 취하게 되면 중국의 조선소는 6개월 안에 부도가 나게 될 것입니다. 미국 의회에서 이와 같이 엄격한 법령을 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조선소가 부도가 나면 중국 해운회사들도 연쇄적으로 무너지게 되고 중국 해군 함정, 잠수함 또한 부품 공급이 되지 않아서 수리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6개월 이내에 중국의 모든 함정들이 가동 중단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국은 한국, 일본, 독일에서 선박용 부품을 상선용으로 구매를 합니다. 그리하여 해군 함정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모든 선박 부품 및 부품 생산 기술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면 모든 중국 조선소를 6개월 내에 줄부도 나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은 차기 대선이 진행 중이며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한국에서 다음 대통령이 나오기 전에 중국 시진핑이 중국 군부에 의해서 처형당해서 없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중국에서는 현재 시진핑파 그리고 반시진핑파 사이에 내전이 터지게 된다면 중국 내부가 완전히 아비규환이 될 것이고 한국 대선에 개입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중국 전역에서 중국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 중국 공산당 간부들을 잡아 죽이고 공산당 시설에 불을 지르는 등 방화, 약탈 등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년 여름에 중국에 비가 많이 올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중국의 많은 댐과 저수지 등이 또 터지게 될 것이고 논과 밭이 초토화되면서 올 겨울쯤이면 수억 명이 굶어 죽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들이 중국에 여행을 가게 되면 납치되고 장기 매매, 장기 적출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에는 절대 여행들을 가지 마시고 중국에 있는 우리 교민들은 하루라도 속히 중국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특히 한국인들은 영양 상태가 좋고 체내에 기생충이 없어서
장기 매매단들에게는 장기 적출함에 있어서 최고의 최상급의 상품이 된다고 합니다. 중국 내 한국 기업들은 100% 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수출하는 기업들은 미수금을 빨리 회수하시고 물건을 수출할 경우 꼭 선금을 먼저 받고 물건을 보내기 바랍니다. 현재 중국의 베이징, 상하이 등 대도시에서는 쇼핑센터, 공항, 버스터미널, 기차역 등등에서 사람 구경하기가 대단히 힘들다고 합니다. 중소도시로 인구가 절반으로 줄었다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 일자리가 없으니까 모두 시골로 갔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정작 시골에도 사람들이 없습니다. 시골에서는 사람이 죽는다 하더라도 그 시체를 묻어줄 사람조차 없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중국에 그 많던 사람들이 다 어디로 증발을 해버린 것입니까? 미국 정보당국에서는 지난 코비드-19 코로나 3년 동안 중국에서 봉쇄되어 있는 동안에 최소 4억 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에도 원인을 알 수 없는 역병이, 전염병이 창궐을 하고 있고 30대, 40대 젊은 사람들조차 아무런 전조 증상도 없이 갑자기 사망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인구 부양 능력까지 바닥으로 떨어져 버린 중국 공산당이 전염병을 풀어서 자국민들을 대량으로 학살하여 살처분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참으로 많이 가는 부분입니다. 현재 중국 인구는 14억 명이 아니라 10억 명 미만으로 떨어졌다는 분석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그 사이에도 계속 죽어서 실제로는 7억 명 정도로 추산하는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정부는 중국 인구가 약 3억 명 정도가 되면 미국과 무역 거래를 하지 않아도 중국 안에서 충분히 자력갱생, 혼자서 먹고 사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도 자국민을 대량으로 살처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병원과 장례식장에는 사람이 넘쳐나고 있고 장례식장이 미어 터져 나가고 있으며 그냥 길거리에 가매장하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의 모든 기업들과 모든 회사들이 2개월 안에 부도가 나고 에너지 공급이 끊어지게 되면 수억 명이 그냥 굶어 죽게 되고 또 역병, 전염병 창궐로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살기 위해서 식량 약탈하거나 방화 등이 벌어지게 되고 인육을 먹는 사례도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중국은 고대부터 이런 나쁜 습성이 있었고 현재에도 시골에서는 죽은 무엇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탕을 판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오늘날에도 중국에서는 이와 같이 나쁜 풍습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과정이 급속하게 진행되다 보면 댐을 관리하는 인력 중에도 상당 부분 죽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수문 조절이 되지 않아서 각종 댐, 저수지 등이 터져서 대량으로 중국 국민들이 잠자다가 수몰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삼엽댐, 산샤댐이 무너지는 일 또한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남몽골 지역의 한 지역에서는 지난번에 댐이 터진 것이 아직도 물이 빠져나가지가 않고 있어서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재난 복구가 안 되면 수인성 전염병이 돌기 때문에 순식간에 대량으로 사망자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화학약품으로 만들어진 가짜 음식을 먹고 죽는 사람도 상당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중국의 난민들이 대거 한국으로 몰려올 수도 있고 그와 같은 과정에서 전염병이 한국으로 유입될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인들의 한국 유입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우리 국민들이 중국에 가지 못하도록
여행금지 국가에 중국을 포함시키는 작업을 빨리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중국산 식자재의 수입을 중단시켜서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우리 농산물의 유통을 활발하게 만들어서 농어촌의 경제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절대적으로 존재합니다. 농어촌에 각종 지원을 대폭 늘려서 국산 농업 제품들의 가격을 저렴하게 만들고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저렴한 국내 농산물들이 각 가정으로 산지에서 직송되도록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현재 중국인들이 한국과 일본으로부터 쌀을 대량으로 사들이고 있는데 식량의 대중국 수출 또한 철저하게 차단시켜야 하겠습니다. 어차피 중국은 이제 2개월 안에 사망할 나라입니다. 앞으로 우리 제품이 중국에서 대량으로 팔리는 것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알리테무 등과 같은 중국산 저가 제품이 국내로 반입되어 국내 중소기업을 고사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중국산 저가 제품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상하고 중국산 모든 제품에 대한 검역 절차를 까다롭게 하여 중국산 물건이 한국으로 못 들어오도록 막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산 철강, 화학제품 등 모든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100% 관세를 부과하여 국내 기업을 보호해야만 합니다. 중국도 보복 관세를 부과할 텐데 어차피 국내 제품들이 중국의 불공정 행위로 잘 팔리지도 않고 중국의 부자들은 돈, 가격 상관없이 국산 제품을 사용할 것입니다. 이 때문에 그냥 중국과는 단교를 한다고 가정을 하고 중국산 모든 저가 제품에 대대적인 관세를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내 모든 대학에서 중국 유학생들을 추방하고 중국 공산당 관련 시설물인 시진핑 기념관, 공자학원 등을 철거하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 법인 설립 인가를 취소하는 등 강경한 정책을 펼쳐야 하겠습니다. 한국에 들어와 있는 모든 중국 유학생들은 중국 간첩과 차별이 없기 때문에 미국에서 한국에게 넘겨준 각종 첨단 기술을 훔쳐가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따라서 모든 중국 유학생들을 한국에서 추방하고 더 이상 유학생들을 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현재 한국 내 중국인이 약 100만여 명 살고 있는데 외국인 쿼터제를 적용하여 특정 국가의 사람이 한국에서 20만 명을 넘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하겠습니다. 한국의 비우호적인 국가에 대해서는 쿼터 수를 대폭 축소시켜서 중국인들의 경우 10만 명 미만으로 거주하도록 만들고 그들에 대한 모든 혜택을 박탈해야 하겠습니다. 현재 약 100만여 명에 달하는 중국인들을 10만 명 이하로 줄이게 되면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생겨나게 되고 그 일자리를 우리 국민들이 가져가게 되면 내수 경제가 활성화될 것입니다. 중국 동포에 대해서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중국에서 돈을 받아먹은 사람들입니다. 중국 동포들은 한국으로 귀화를 하거나 중국인으로 살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한국인으로 귀화하면 귀화 시험도 엄격하게 적용하여 확실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거듭나도록 정체성 관리를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인에 대한 지방선거 투표권도 박탈시키고 재산권도 박탈하여 중국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을 한국 정부가 압류를 해야 하겠습니다. 현재 중국에서는 한국인들의 부동산 소유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중국인들의 부동산 소유가 허용되고 있으니 이들이 부동산 가격을 높이 올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인들에 대해 상호 호혜 원칙을 적용하여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고 이미 취득한 부동산을 압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한국에 대해서 비우호적인 국가들이 있습니다. 반대한민국 정서가 높은 국가의 국민들은
쿼터를 10만 명 미만으로 줄여버리는 등 대한민국 정부의 권위를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베트남, 태국, 대만 등에서는 반대한민국 정서가 강합니다. 이런 국가에는 우리 기업들이 진출하지 못하게 제한을 걸어서 대한민국 정부를 함부로 무시하지 못하도록 만들 필요가 있겠습니다. 매년 비정부기구에 대한 국고지원금이 100조 원을 넘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또 성인지 예산도 20조 원 넘게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정부 기구에는 반국가단체인 민노총 역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간 100조 원이 넘는 혈세가 생산성조차 불분명한 각종 시민단체 지원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체들 중 대부분은 좌파 생태계에 속하며 반대한민국 활동을,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는 활동을 열심히들 하고 있는 이런 시민단체들입니다. 국민들에게 각종 세금을 왕창 걷어서 좌파 생태계에 보태주고 있는 꼴입니다. 좌파 생태계에 투입되는 100조 원이나 넘는 세금을 모두 폐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술값, 담배값, 가스값, 기름값 안에 있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이중과세를 모두 폐지하여 서민 물가를 낮출 수도 있습니다. 또한 법인세를 15%까지도 낮출 수 있습니다. 정부가 월세를 받는 중국 공산당 제도와 똑같은 토지 공개념을 노무현 정부가 도입하여 만든 세금이 있습니다. 바로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이 종부세를 폐지하여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부동산을 구매할 때마다 이미 취득세 등과 같은 각종 세금을 이미 다 납부를 했는데 매년 종부세를 낸다고 하는 것은 정부가 월세를 받는 것으로 분명한 이중과세입니다. 이것은 주권자인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이 때문에 종부세는 당연히 마땅히 폐지되어야 합니다. 정부가 세금을 종부세로 걷는 만큼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을 보고 겁에 질려버린 국민들이 너도 나도 영끌까지 하면서 부동산을 구매하다 보니 부동산 가격이 쓸데없이 천정부지로 뛰게 되는 것입니다. 종부세를 폐지하고 중국인들을 10만 명 미만으로 줄여버리면 부동산 가격은 안정될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각종 물가, 인건비 등이 덩달아서 추가적으로 안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상속세, 증여세, 양도세 등은 마땅히 폐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세, 취등록세 등과 같은 각종 세금을 다 지불하고 형성을 해온 개인의 재산을 개인이 마음대로 누구에게 주든지 그것을 정부가 간섭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의 재산권을 정부가 함부로 침해한다는 것은 이중과세입니다. 주권자의 재산을 정부가 약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땅히 폐지되어야 합니다. 세금이 대폭 낮아지게 되면 주권자인 국민이 사용할 수 있는 돈이 많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내수시장에서 소비가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회사에서 정년퇴직을 하여도 자영업으로 먹고 사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내수경제 활성화가 진정한 사회복지이자 사회안전망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쓸 돈이 있으면 결혼도 하고 자녀도 많이 낳게 되는 것입니다. 좌파들의 거짓말 중에 하나가 바로 대기업이 골목 상권을 죽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떡볶이 가게, 문방구, 피아노 학원, 미술학원 등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이 모든 것들을 모두 대기업이 죽였다는 말입니까? 각종 세금이 올라가고 그에 덩달아 내 월급을 빼고 모든 물가가 올라가게 되니 젊은 사람들이 결혼할 돈이 없고 결혼을 못하게 되고 그 결과 출산율이 떨어지고 덩달아서 분식집, 문방구, 피아노 학원, 미술학원 등 골목 상권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세금을 많이 걷어서 정부가 무상복지를 해줄 생각을 하지 말고 세금을 최소한도로 적게 걷어서 국민들로 하여금
쓸 돈이 넘쳐나게 만들어주면 내수 경제가 살아나고 자영업자, 중소기업들도 덩달아서 잘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중국이 죽어버리면 중국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었던 전 세계 모든 시장을 국내 기업들이 다 차지할 수 있게 됩니다. 앞으로 인터넷, 전기, 철도, 도로망 등 기본적인 인프라가 잘 깔려있는 한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전 세계 기업들이 몰려들 것입니다. 알래스카산 에너지를 대거 구매하면 한국에 대한 미국 관세가 0%까지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한국에서 철강, 자동차 등을 생산하여 미국으로 수출하는 것이 역시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중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퇴출하게 되면 한국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하는 물량도 엄청나게 증가될 것입니다. 현재 용인, 평택 등 경기 남부 지역 일대에 2030년까지 600조 원을 투자해서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성되면 전 세계 최첨단 기업들이 경기 남부 지역에 몰려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방산 수출 누적 금액이 100조 원을 돌파하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국방비를 늘리고 있기 때문에 10년 안에 방산 수출 누적 금액이 1000조 원을 넘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방위 산업의 경우 무기 체계를 한번 수출하게 되면 향후 50년 동안 부품 수출, 성능 개량, 교육 등등을 해줘야 합니다. 때문에 최소 5배에서 많게는 10배의 추가적인 매출이 발생하게 됩니다. 방산 수출이 1000조 원을 넘어가게 되면 향후 50년 동안 최소 5000조 원에서 많게는 1경 원에 달하는 추가 매출이 발생하게 됩니다. 한국산 무기를 구매한다라는 자연스럽게 원자력 발전소, 각종 건설, 공산품 등 역시 한국과 협력하여 덩달아 수출이 늘어나게 됩니다. 전 세계의 대형 원전 건설, 소형 모듈 원전, 원전 해체 시장이 약 3,000조 원가량의 시장이 되는데 이것 또한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수주하여 나눠 먹게 될 것입니다. 중국이 세계의 무역시장에서 사라진 다음 전 세계 시장에서 한국 제품들의 수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한국에서 일자리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미국은 향후 30년 동안 1600조 원 어치의 함정을 건조해야 합니다. 대부분 한국에서 건조하게 될 것이고 매년 20조 원씩 함정 수리 MRO 사업도 해야 합니다. 이 또한 대부분을 한국 조선소에서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유럽에서는 한국의 가자미 요리와 홍어, 삼합 요리가 최고급 음식으로 판매되고 있고 미국에서는 온돌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 사람들이 한국에서 무엇인가 새로운 것이 나오게 되면 금방 따라하기 때문에 음식, 패션 등 문화상품의 수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많이 생기면 관광객 또한 많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 전국을 지역 특색이 있는 관광 인프라와 교통망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잘 갖추게 된다면 전국적으로도 돈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대선이 본격적으로 막이 오르게 될 것인데 보수 쪽에는 국힘당 김문수 후보가 1위로 치고 나가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에는 아직 누가 유력한 후보인지 결정도 나지 않았습니다. 만일 이재명이 후보로 나온다면 친중, 매국노 간첩 이재명 대 친미, 자유애국 김문수 이와 같은 프레임으로 밀고 나가야 된다면 전라도 주민들 역시 친중 매국노 간첩 정당을 지지할 수는 없게 됩니다. 그리고 반미 정당에서 SNS 활동을 잘못했다가 영원히 미국에 출입 자체가 불가능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젊은 청년들이 민주당에서 SNS 선거운동을 잘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또한 노동자를 위한 대통령, 대범죄자를 위한 대통령,
이와 같은 프레임으로 밀고 나가게 되면 차마 전라도 사람들도 범죄자를 지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노동자를 위한 대통령과 범죄자를 위한 대통령. 과연 전라도 도민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표를 주겠습니까? 자, 이와 같은 프레임에 걸리게 되면 민주당은 아무리 돈을 많이 살포한다 하더라도 선거운동원을 구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5월 11일까지 대선 후보를 선관위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일 대법원에서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재판에 대해 5월 12일 날 유죄를 선고하면 이재명은 배지가 날아가게 되고 더불어민주당은 434억 원을 토해내야 됩니다. 또 이재명은 피선거권이 박탈되므로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후보가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리스크를 안고 민주당에서 이재명을 대신하여 다른 후보로 바꾸자고 한다면 이재명과 개딸들이 더불어민주당을 박살내버릴 것입니다. 민주당 안에서 친명계와 비명계 간에 내전이 터져서 친명계가 비명계를 모두 학살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감정의 골이 깊어져서 비명계가 선거운동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5월 달에 미국에서 이재명을 대북 송금 위반 혐의로 기소하는 등 한국 대선에 깊숙하게 개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미국 싱크탱크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에 중국 공산당이 개입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를 미국의 시청률 1위인 팍스뉴스에서도 보도를 하였는데 이 내용이 한국에도 역시 전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미국 언론에서 이재명에 대하여 집요하게 중국과 연결시켜 공격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인들의 반중 정서가 80%가 넘어가는 것을 감안해 본다면 이재명이 대선 주자로 나오는 것이 훨씬 유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번 대선이 친미, 자유, 애국 진영이 결코 불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전국의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는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영입니다. 고맙습니다.